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신흥강대국 미국의 초대 워싱턴 행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 얽힌 이야기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북반부에 가지고 있었던 13개 식민지는 18세기 중반에 접어들어 영국 정부와 극심한 마찰을 빚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세와 대표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었으며, 이는 곧 보스턴 학살 사건과 차파티 사건을 거쳐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1775년 첫 전투였던 렉싱턴 콩코드 전투를 시작으로 보스턴 포위전과 벙커힐 전투, 세러토가 전투, 요크타운 전투에서 장비도 훈련도 부족했던 식민지인들의 군대는 영국군에게 지속적으로 타격을 가합니다. 전투가 계속되던 1776년 7월 4일, 마침내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의 열망이었던 독립선언이 선포되었으며, 전쟁에 지친 대영 제국은 1783년 미국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병대에서 출발한 식민지인들의 대륙군이 열세한 전투력을 극복하고 대영 제국의 군대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높은 열망과 대륙군 사령관 워싱턴 장군의 뛰어난 지휘 통솔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연방헌법이 비준됨에 따라 1789년 1월에 총선거가 실시되어 연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들은 뉴욕에 모여 버지니아 출신으로 대륙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부통령에는 매사추세츠 출신의 존 애덤스를 뽑았습니다. 각 주에서 선출된 69명의 선거인단은 각각 2표씩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1표씩을 조지 워싱턴에게 투표하였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무소속인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되었지요. 선거인단들의 두 번째 표는 여러 후보들에게 갈렸는데, 그중 가장 많이 득표한 존 애덤스가 초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789년 4월, 조지 워싱턴은 자신의 저택이 있는 버지니아의 마운트 버넌에서 말을 타고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은 연도에 늘어선 국민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결코 낙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망망대해와도 같은 끝없는 바다에서 자신 있게 키를 잡을 정치적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체력이 모두 모자란다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주위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1789년 4월 30일 아침,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탄 마차가 군악대의 주악 속에 연도에 늘어선 군중의 박수를 받아가며 맨해튼 월스트리트의 연방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연방홀 건물은 1842년에 증축되어 월스트리트 26번지의 역사적 기념물로 남아있지요. 워싱턴이 마차에서 내려 연방홀의 발코니에서 엄숙하게 선서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드디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나는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능력이 미치는 한 우리가 제정한 합중국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대륙군 총사령관 시절의 워싱턴 장군과 같은 건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온갖 악조건과 싸우면서 끝내 영국군에게 승리를 거두고 미국의 독립을 이끌어낸 강인한 성격으로 국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매사에 규칙적이었으며 지나치리만큼 세심하고 신중한 노력파였습니다. 또한 명석한 판단력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남을 이끌어가는 데에 훌륭한 장점을 가진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세심하고 인자한 성격은 우연히 한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성서를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고 성서를 사서 보내준 성서와 어린이라는 유명한 일화에서 전해지고 있지요. 또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벚나무를 잘랐다고 고백한 일도 그의 정직성을 나타내는 일화로 자주 인용됩니다. 이렇게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지만 유럽의 국왕만을 알고 있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전 처음 대하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세습된 국왕이 아닌 선출된 국왕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워싱턴 자신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자신을 국왕이라고 생각하여 국왕처럼 행동하였다고 합니다. 초기에 그는
국왕을 부르는 칭호로 자신을 칭하는 것을 좋아했고 국왕처럼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호칭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하원에서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합중국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쓸 것을 결의하였으며 워싱턴도 이를 만족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황제처럼 행동하였지만 이른바 미국식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제왕과 같은 언행은 오히려 역사에 새롭게 등장한 대통령이란 직책이 이후의 역사에서 강력한 지도력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워싱턴의 카리스마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20세기까지 의회가 전국을 주도하였지요. 미국의 혁명은 대외적으로는 독립혁명이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사회혁명이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권력 구조에서 나타났는데 당시의 식민지인들은 영국 국왕의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 대중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 입법부내 하원의 권한을 강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회는 새로운 정부 운영에 필요한 여러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안을 의결하였고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외국 선박에 대해 선박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사법부를 조직하여 5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되는 대법원을 비롯하여 3개의 순회법원과 13개의 지방법원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부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한편 독립혁명은 경제적 특전을 폐지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버지니아 등지에서 답습되던 봉건적 토지제도의 잔재도 모두 폐지되었지요. 대규모의 토지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팔 수 있게 됨으로써 세습적인 상류계급의 재산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손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정교분리의 원칙이 채택되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지요. 한편 독립혁명 이후에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적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인도주의적인 개혁을 촉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예무역금지에 이어 노예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운동이었지요. 특히 노예의 수가 적었고 산업구조상 노예가 별로 필요치 않았던 북부와 중부에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남부의 농업경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는 머지않아 남북전쟁의 싹이 되는 것입니다. 힘차게 출범한 워싱턴 행정부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었지요.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독립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불황과 이에 따른 사회계급 간의 극심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는 무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농산물과 목재, 수산물을 유럽에 수출하고 공업제품은 영국 등에서 수입해야만 했지요. 그러나 독립 후에는 세계 시장에서 다른 경제대국들과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전쟁이 끝나면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군수품 생산과 전쟁으로 황폐화한 남부지방의 농지와 해외 시장의 상실 등은 전후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통화 팽창과 국가 채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 주는 통화긴축 정책을 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는 농민과 채무자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뉴욕 출신의 연방주의자로서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장래는 상공업을 얼마만큼 보호, 육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통일된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가 추진한 경제정책은 미국 수도의 위치가 현재의 워싱턴 DC로 결정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